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 서귀포 민박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직접 본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4살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위로 형 한 명과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은 약간 우울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가족들을 위해 분위기 전환으로 제주도 여행을 제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이라는 걸 떠나본 적이 없던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도 처음 타고 제주도라는 곳을 처음 와봤습니다.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한 여행이었죠. 제주공항에서 내려서 우리는 서귀포로 직행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공항과 서귀포만 왕복하는 버스였죠. 그걸 타고 서귀포에 내린 우리 가족은 제일 먼저 숙박시설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는 큰 호텔이 하나 있었고 그 옆으로 2층짜리 건물로 된 민박집이 하나 있었죠. 가격도 싸고 취사도 할 수 있다는 민박집 주인 아저씨의 얘기에 저희 가족은 망설임 없이 그곳에 투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라 그런지 아니면 원래 제주도가 비가 많이 오는 건지 그 다음날부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관광은 하지도 못하고 민박집에서 그냥저냥 사흘을 보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저희 형은 학업이 중요하다며 먼저 육지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저만 민박집에 묵게 되었죠. 민박집은 당시 장마철이라 그런지 손님이 저희 가족 말고는 없었습니다. 1층에 방 8개, 2층에 방 8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물론 그 민박집이 인기가 없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복도와 1층의 공용주방 시설엔 이 민박집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려주는 낙서들이 가득했거든요. 무슨 동아리가 왔다 갔다거나 누구누구 신혼여행 잘 있다 갑니다. 그런 낙서들을 볼 때마다 관광철이 아닌데 왔구나 싶었죠. 당시 제가 묵던 2층의 구조는 대략 1층과 연결된 중앙 계단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복도가 하나 뻗어 있고 총 8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계단 앞에는 커다란 정수기가 한 대 놓여 있었고요. 건물 복도와 문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걸어다니거나 문을 여닫으면 특유의 나무 소리가 들려왔죠. 제가 묵던 방은 계단에서 올라와 왼쪽 복도의 왼쪽 편 2번째 방이었죠. 방 구조는 2인용 침대가 방문 오른쪽 옆에 놓여 있었고 방문 맞은편에는 바깥 풍경이 보이는 커다란 여닫이 창문이 있었습니다. 방문 왼편으로는 화장실 겸 욕실이 있었죠. 화장실 문과 여닫이 창문 사이 방의 구석진 자리에 작은 서랍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문제에 그날 저녁 7시 어머니께서는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철야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새벽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오신다고 하셨죠. 주인 아저씨는 1층 카운터 자리를 보시다가 밤이 되면 민박집 건너편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밤은 저 혼자 그 건물에 남겨진 겁니다. 저녁 무렵부터 비는 다시 내리더니 소나기가 되어 천둥번개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TV나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컵라면을 하나 먹으며 TV를 봤죠.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10시가 좀 넘어가고 있었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한기가 좀 돌아서 침대에서 나와보니 바닥에 물이 좀 있더군요. 창문 닫는 걸 잊고 있었던 거였죠. 창문은 좀 불편하게도 밖으로 몸을 내밀어서 닫아야 하는 여닫이 문이었습니다. 창문을 닫는답시고 몸을 밖으로 내민 다음 양팔을 벌려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닫았습니다. 덕분에 비를 쫄딱 맞고 말았죠. 수건으로 바닥에 물기를 닦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니 텔레비전에서는 어느새 내가 좋아하는 프로가 하고 있었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는데 밖에서 삐그덕하며 사람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저희 어머니 아니면 민박집 주인 아저씨였죠. 저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봤습니다. 발소리는 분명 들렸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깜깜했고 정수기의 불빛만 보이고 있었죠. 때마침 천둥 소리가 들리며 세찬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건물 아니라 바람이 들어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저는 약간 겁에 질려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봤는데 뭔가 다르더군요. 여닫이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비가 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저게 왜 열려 있지? 저는 별 생각 없이 창문 쪽으로 다가가 다시 몸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기 위해 팔을 벌렸죠. 그때였습니다. 부스럭거리며 제 밑에서 뭔가 꿈을 대는 게 느껴지더군요. 시선을 내려 밑을 보니 민박집 외부 담벼락과 민박집 1층 벽 사이, 얼마 넓지 않은 그 좁은 사이에서 검은 물체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검은 물체는 잠시 꿈틀대더니 건물벽을 타고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옷차림의 사람이었죠. 도둑인가? 내가 눈치챘다는 걸 알면 그냥 갈 거야. 라고 생각했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들고 저의 눈을 딱 노려보더군요.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 소름 끼치는 눈빛, 검은 옷소매 밖으로 벽을 짚고 있는 차가운 맨손.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동시에 그 귀신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를 노려보며 벽을 빠른 속도로 기어오르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뒷걸음치며 방문의 등을 기대고는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랐던 상황이었고 현실이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내가 뭘 본 거지? 뭐야 방금 그건? 도둑이 아니었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시선은 오직 그 망할 여닫이 창문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한 5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다시 생각했습니다. 뭐지? 방금 그 속도라면 벌써 창문에서 나타났어야 하는데.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창문을 통해 나타날 귀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조심스럽게 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주 천천히 말이죠. 방문의 등을 기댄 채 서서히 일어나는 그 순간 천장 구석에서 무언가 스스슥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보면 안 되라고 속으로 그렇게 되새기면서도 제 고개는 최면에 걸린 것처럼 삐그덕거리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장 구석, 그곳에는 검은 소복 차림의 창백한 얼굴의 귀신이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의 머리카락이 천장벽을 타고 방을 퍼져나가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놀라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니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몸통은 천장 구석진 곳에 그대로 있고 목만 쭉 늘어나더니 제 얼굴 바로 코앞까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카락인지 그 귀신의 손인지 무언가가 제 목을 조르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망설임 없는 눈빛이었죠. 그 눈빛을 보며 날 죽일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침 생각이 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소 입버릇처럼 달고 사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닥 종교를 잘 믿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초자연적인 존재인 귀신이 눈앞에 있는데 살 수만 있다면 종교의 힘을 못 빌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외치면서 저는 귀신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때렸다는 느낌은 안 들었지만 고기 구워지는 소리와 함께 무표정하던 귀신의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더불어 목을 조여오던 손과 머리카락도 풀어냈습니다. 저는 전세가 역전된 것을 느끼며 다시 귀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귀신은 당황하며 벽 속으로 사라지더군요. 저는 완전히 의기양양한 상태가 되어 씩씩거리며 벽을 차고 두드리며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을 깜빡이고 보니 침대 위에 제가 누워있더군요. 몸을 일으켜 보니 창문 밖으로 화창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갔다 온 어머니께선 제게 등을 돌리신 채로 텔레비전 및 서랍에서 뭔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꿈이었던 겁니다. 꿈속에서 귀신을 본 거죠. 그렇지만 꿈속에서 귀신과 싸워 결국은 이겼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죠. 당장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꿈에서 귀신 봤는데 내가 이겼어 라고 말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절 바라보는데 그 귀신입니다. 숨이 멎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풍경은 다시 밤이 되고
창문을 통해 비바람이 들어오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습니다. 귀신의 눈동자를 통해 창백한 얼굴로 굳어진 제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게 그 귀신과 얼굴을 마주보고 마치 10시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천둥 소리에 정신을 차리니 저는 방바닥에 대자로 누워 있었고 방은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비로 물이 흥건했습니다. TV 프로는 끝나고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곧장 우산을 챙겨서 어머니가 예배드리러 간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잤죠. 다음 날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때를 쓴 덕에 민박집을 옮겼습니다. 제가 본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볍게 생각할 존재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전 제가 본 귀신이 아직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확실하게 답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겪어본 귀신이란 정말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형괴담. 내가 어릴 적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다. 우리 아버지는 거지근성 같은 게 있어서 근처 쓰레기장에서 언제나 다 망가진 가전용품이다. 잡동사니를 찾아 아깝게 이런 걸 버렸대 라며 집에 가지고 오곤 하셨다.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언제나 부끄러우니까 그만두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그렇다고 말을 들을 아버지가 아니었다. 결국 다들 포기하고 아버지가 좋을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게 되었다. 아버지가 주워오는 것은 별의별 종류가 다 있었지만 그 중에는 도대체 왜 이런 걸 가져왔나 싶은 기묘한 것도 적지 않았다. 그 중 하나가 그 인형이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나와 여동생이 같이 쓰는 방에 낯선 인형이 놓여 있었다. 어차피 또 아버지가 주워온 거겠지. 나는 왜 이런 더러운 인형을 주워온 거야 라고 투덜대며 그 인형을 째려봤다. 아이들이 팔에 자주 껴안고 다니는 흔한 젖병을 무는 인형이다. 긴 속눈썹에 동글동글한 갈색 눈동자, 젖병을 물기 위해 살짝 결린 입술은 당장이라도 뭐라도 속삭일 것만 같이 생겼다. 새 것이었다면 분명 사랑스러운 인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 소유자가 인형을 꽤 거칠게 다뤘는지 흰 뺨 한쪽에 칙하고 검은 매직으로 낙서가 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눕히면 깜빡 감길 눈꺼풀도 한쪽만. 그것도 반밖에 안 닫혀서 마치 한쪽 눈이 짓눌린 것 같은 험악한 꼴이 되어버린다. 빈말로도 귀엽다고는 못할 그런 인형을 왜 아버지가 가지고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도 여동생도 원래 어릴 적부터 인형놀이를 좋아했기에 방 안에는 미미 인형이나 케이스에 들어있는 프랑스 인형과 봉제 인형 등 수많은 인형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주워온 이 인형이 이질감을 발현하며 섞여 있던 것이다. 다른 인형들은 어릴 적부터 함께 놀았던 것들이니만큼 애착도 있고 거기에 있다는 걸 부자연스럽게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 젖병을 물고 있는 인형만은 달랐다. 그 인형은 침대에서 자는 나를 말 없이 그 눈동자만으로 매일 저녁마다 가만히 응시하는 느낌이었다. 솔직히 꽤 기분 나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기껏 주워온 것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방에 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나는 기묘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침대 위에서 여느 때처럼 누워 자고 있는데 문득 귓가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아이일까? 무척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아이가 웃었다. 마치 못된 장난을 치고 나서 신이 난 듯한 웃음소리였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웃음이었다. 하지만 점차 잔물결이 퍼져나가듯 다른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두세 명 정도일까. 전부 어린아이가 웃는 것 같은 순진한 웃음소리였다. 그러더니 소근소근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나 싶었지만 이런 한밤중에 놀고 다닐 아이들이 있을 리 없다. 게다가 소리는 바로 내 귓가에서 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조금씩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자는 거야. 정말 자는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였다. 눈을 감고 있음에도 위에서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누군가의 기척이 확실히 느껴졌다. 게다가 혼자가 아닌 여럿의 시선이다. 갑자기 나타난 그들은 내가 자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듯했다. 그러다 그 중 한 명이 자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해보자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 몸은 벌벌 떨리기 시작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공포에 온몸이 굳었다. 결코 눈을 떠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그것들을 보면 분명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절대로 보면 안 된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끼며 나는 마음속으로 사라져라 하고 필사적으로 빌었다. 변함없이 머리맡에서는 아이들이 내 얼굴을 바라보며 소근소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후로 의식이 사라지고 정신을 차리자 이미 아침이었다. 눈을 뜨고 그저 악몽을 꿨다고 생각하며 나는 아침이 되었다는 것에 가슴 깊이 안심했다. 하지만 그 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같은 꿈을 몇 번이고 계속 꾸게 되었던 것이다. 침대 위에서 내가 자고 있으면 어디에선가 아이의 웃음소리나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 처음에는 이야기 소리뿐이었지만 점차 그중 머리맡을 누군가가 떠들썩하게 뛰어다니기도 했다. 목소리도 점점 늘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즐겁다는 듯 뛰어다니고 있었다. 스피커에서 끊임없이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상태가 계속 이어져 나는 몹시 무서웠다. 모두 어린아이의 목소리다. 순진하게 웃는 소리, 까불며 떠드는 소리. 그 중에는 명확하게 내게 아기를 가진 목소리도 있었다. 그들은 내 귓가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즐거운 듯 자는 거야? 라며 말을 걸어온다. 대답하면 안 돼. 눈을 뜨면 절대 안 돼. 몸은 가위에 눌린 건 마냥 굳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 나는 부들부들 떨면서 공포와 싸우며 꿈에서 깨기만을 그저 간절히 빌 뿐이었다. 또 누군가 내 옆에서 달리고 있다. 여러 명의 작은 발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 나는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그들은 발소리를 내면서 공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꿈을 매일같이 꾸니 나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다. 그것이 인형 때문이라고 느낀 것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반쯤 잠에 빠져 정신이 흐릿한 와중에 나는 또다시 그 꿈을 꾸었다. 자는 거야? 라고 떠드는 아이의 기척을 느끼고 나는 왠지 이건 그 인형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직감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틀린 것일지도 모른다. 내 얼굴을 바라보고 집요하게 내가 자는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그 녀석은 그 젖병을 무는 인형이 아니라 젖병을 무는 인형 속에 숨어있는 무엇인가라고 나는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정신이 나간 거라고 생각할 게 틀림없었기에 나는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 하지만 문득 아래층 침대에서 자는 여동생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않았나 궁금해졌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물었지만 여동생은 이상하다는 얼굴로 그런 소리 못 들었어. 라고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대답했다. 젖병 무는 인형이 무섭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이인 내가 알 도리가 없었다. 솔직히 나 자신이 정말 미친 것은 아닌가 싶어. 너무나 무서웠다. 어째서 나에게만 소리가 들리는 것인지, 어째서 내 주위에만 그들이 찾아오는 것인지. 옛날에 희미하게 여자 귀신을 본 적이 있었다. 혹시 영감이라는 게 그때 내게 생겨났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무언가의 낌새를 눈치채 버린 건 아닐까. 며칠 지난 어느 밤, 또 그들이 찾아와 내 귓가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눈을 감고 있었기에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20명 정도는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보니 방 안은 사람 말소리로 가득하고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시끄러웠다. 그중 5명은 분명히 내 머리맡에서 자는 거야 라고 말을 걸어온다.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은 역시 그 인형일 터였다. 그 녀석은 아이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깨어 있을 거야. 그러자 주변 목소리들도 그에 반응해 깨어 있구나라며 일제히 말하기 시작한다. 순진함 속에 감춰진 악이라는 송곳이 모습을 드러내는 게 느껴졌다. 이제 들어가도 괜찮겠지? 들어가 볼까? 그때 나는 그 목소리들에게 몸을 빼앗길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것만 같았다. 하지만 변함없이 몸은 가위에 눌려서 그저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 경문이란 경문은 다 끌어모아
머릿속으로 오기 시작했다. 아이였기에 제대로 된 경문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알고 있는 말은 뭐든 필사적으로 외웠다. 정신을 차리자 아침이었다. 지금도 그것이 꿈이었는지 아닌지 생각하다 보면 멍해진다. 아니,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인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살고 있던 전셋집이 재건축을 하게 되어 우리 집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 인형은 이사 도중 사라져 버렸다. 이사 도중 어머니가 더러워서 버렸을지도 모르고 혹여나 지금도 집 벽장 안에 조용히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상하게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부터 나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어린 날의 괴이한 체험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동영상.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기묘한 체험을 한 적이 있다. 가위 눌림이라는 현상은 많은 이들이 겪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가위 눌림은 실은 잠을 자고 있는데도 뇌가 착각을 해서 깨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된다. 그리고 나도 그 해석에 동의하는 바였다. 그리고 거기서 호기심이 생겼다. 만약 사람이 가위에 눌렸을 때 그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었다. 흥미가 생긴 나는 내가 자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 가위에 눌리는 순간을 관찰하기로 했다. 자기 전에 카메라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자는 동안 가위에 눌리면 일어나서 카메라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가위를 자주 눌리는 것도 아니었기에 한두 달가량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마침내 때가 왔다. 그날은 특별히 지친 것도 아니었고 딱히 가위에 눌릴 거라는 예감도 없었기에 평소처럼 잠에 들었던 터였다. 하지만 잠에 들고 4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가위에 눌릴 때 느껴지는 특유의 기분 나쁜 감각이 나를 덮쳤다. 곧바로 의식이 돌아오고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드디어 가위에 눌렸구나 하고 흥분하는 한편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감정이 마구 뒤섞인다. 이 실험의 목적은 단순히 가위에 눌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현상을 지속시켜서 기록으로 남기는가에 달려있다. 오랫동안 가위에 눌려 있지 않으면 동영상을 틀어도 잠시 지나가고 말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몸을 안정시키지 않으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왠지 묘하게 냉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가위에 눌리고서 그렇게 5분가량을 있었다. 슬슬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오고 슬슬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 내게는 가위에 눌리는 것 말고도 계획이 하나 더 있었다.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소리를 힘껏 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힘껏 소리를 지를 경우 그것을 찍은 영상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했다. 정말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상상만 할 뿐 실제로는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었다. 나는 가위 눌림 끄트머리에 온 힘을 쥐어짜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 자신의 감각으로는 확실히 소리를 질렀다는 느낌이었다. 그와 동시에 힘이 다했는지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더니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묘하게 몸이 나른하다. 그토록 기력을 쥐어짰으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당장이라도 찍어놓은 영상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우선 출근이 급했기에 퇴근 후에 확인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드디어 어제 찍은 동영상을 확인한다. 두근두근대며 기대했지만 그래봐야 어차피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이 찍혀있는 것뿐이겠지. 다만 소리를 질렀던 시점에 영상이 무척이나 궁금했다.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확인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대개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은 일련 번호의 형태로 저장된다. 그리고 카메라 안에는 며칠 전에 찍고 지우지 않았던 실험용 동영상 몇 개와 어제 찍은 동영상 파일만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폴더 안에는 이상한 문자의 파일이 30개나 있었다. 심지어 확장자도 없었다. 당연히 더블 클릭해봐도 실행이 되지 않는다. 재생할 수 없는 파일이라는 창이 뜰 뿐이다. 어쩔 수 없이 그중 유일하게 일련 번호의 형태로 저장된 파일을 연다. 일련 번호와 저장일로 미루어 보니 어제 찍은 영상인 듯했다. 재생이 시작되고 내 방의 모습이 나타난다. 촬영 시점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내 발끝에서 내려보듯 찍혀 있다.
화면 아래쪽이 내 발 쪽이고 화면 위쪽은 내 머리 쪽이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동영상을 계속 재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이건 뭐지? 하고 당황했다. 동영상의 총 재생 시간이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 겨우 4시간 남짓이었다. 분명 내가 잠에 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을 감안하면 7시간 정도 분량이 촬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묘하게 짧은 것이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배속 재생으로 영상을 본다. 그 사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나는 종종 뒤척이거나 미묘하게 움직일 뿐 딱히 큰 변화는 없었다. 동영상이 3분의 2 정도 재생될 때까지 뱃속으로 영상을 틀었지만 아무 변화도 없다. 하지만 어제 내 감으로는 분명히 이 무렵에 가위에 눌렸었다. 가위에 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그 부분부터 정상 속도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재생 시간이 3시간 30분을 넘어갈 무렵이었다. 이변이 일어났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뒤척이던 내가 몸을 돌리다가 그대로 멈춰버렸다. 몸을 돌리다 오른손을 하늘에 올린 채 몸이 딱 굳어 있는 것이었다. 당황해서 재생바를 확인했지만 재생 자체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는데 화면 속에 나는 혼자 부자연스럽게 팔을 공중에 든 채 일시정지라도 해놓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혹시 이게 가위에 눌렸을 때의 모습인 걸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에 나는 가슴이 덜덜 떨려왔다. 가위 눌림은 단순한 뇌의 착각이 아닌 걸까? 설마 실제로 몸이 경직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른 채로 그저 멍하니 동영상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몸이 굳고 나서 3분가량이 흘렀다. 화면은 여전히 똑같다 싶었지만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이 위화감은 뭘까 하고 의문을 느끼고 있을 무렵 나는 문득 깨달았다. 자고 있는 내 발밑에 이불 속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나와 있다. 대단히 느린 움직임이었기에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분명히 내 몸이 아닌 무언가가 내 발밑으로부터 나와 있었다. 이윽고 그것이 천천히 움직이며 검은 부분 외에 하얀 부분도 영상에 잡히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머리카락과 이마 같다. 이것은 사람의 얼굴이다. 사람의 얼굴이 내 발밑과 이불 속에서 거꾸로 천천히 튀어나오고 있었다. 이 동영상을 꺼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째서인지 동영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동영상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것처럼 나는 정지 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주질 않는다. 마치 깨어있는 상태에서 가위에 눌린 것처럼 말이다. 이윽고 그 얼굴은 이불에서 반쯤 빠져나와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두 눈에서는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어쩐지 카메라 너머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를 주시하는 것 같았다. 그 사이 동영상 속에서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와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대로 계속 보다가는 너무 위험하다. 저 얼굴이 전부 나오면 끝장이다 하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제발 멈춰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멈춰.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소리쳤다. 동영상의 재생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이대로 저 얼굴이 다 나타나기 전에 동영상이 끝나기만을 빌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화면에 나타났다. 화면 한 구석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카메라 스위치를 눌러 녹화를 정지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화면에 찍힌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 화면에 나타난 나는 무표정인 채로 카메라에 손을 뻗어서 스위치를 눌렀다. 그것을 보자 나는 공포와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자 이미 아침이었다. 하지만 모니터 속의 카메라 폴더에는 어제 봤던 동영상 파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솔직히 그 이후 그 동영상을 다시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기에 바로 동영상을 지우고 카메라도 팔아버렸다. 그날은 도저히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 회사마저 쉴 정도였다. 그날 내가 봤던 것은 도대체 뭐였을까? 녹화를 중지시킨 것은 분명히 나였지만 내 기억 속에는 결코 그랬던 적이 없다. 설령 내가 녹화를 멈췄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침대 위에는 또 다른 내가 누워 있었다. 그리고 이불 밑에서 나타나던 그 얼굴은 뭐였을까? 그때 이후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다.